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손님 그리고 매우 소중한 VIP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에도 제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고 이분 꼭 모셔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바로 섭외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김유진 대한연대 사무총장님 초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무실이 아주 화사해졌습니다. 예, 오늘 화사하네요. 예, 유진 총장님도 화사할 뿐더러 지금 오늘 첫 방문이신데 솔직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가 사실은 아시아투데이를 잘 몰랐어가지고 그렇겠죠. 네. 저희 민경훈 대표님이랑 서민 교수님 이제 출연하실 때만 잠깐 봤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좀 예쁘게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명이 반짝반짝할 줄 알았으면. 그렇군요. 예, 여기는 이제 뭐 자그마한 그 언론 매체 그저 한 뭐 5명, 10명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23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라면 다들 놀라십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그렇게 큰 네. 언론사냐.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제 종합 일간지고요. 이른바 제가 이제 동아일보 기자 생활을 한 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자 생활을 동아일보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온 지가 이제 2년 됐고 여기서 제가 방송을 개국을 했고 네. 하면서 아주 알차게 성장하는 그 좀 전에 제 방에서 신문도 보셨죠? 아시아투데이 네. 신문 그렇게 매일매일 나오는 종합 일간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문사니까 신문이 나오고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이제 신문보다는 방송, 네. 뉴미디어 쪽이니까 네. 제가 이 개국을 한 방송이라든가 또 인터넷 신문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활발하게 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시고 이제 앞으로 종종 오시겠지만 1년 뒤 또 5년 뒤에 아시아투데이 모습은 아마 오늘 깜짝 놀라신 것보다 훨씬 더 깜짝 놀라네. 놀라실 그럴 것을 저는 아주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총하고 하는 게 이름이 뭐였습니까? 저희가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집회 문화를 네. 좀 바꿔보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찡그리고 집회하면은 그렇죠. 사실은 시위를 한다는 게 네. 많은 국민들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시위는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생각을 바꾸고 싶어져요. 저들과 내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싫을 정도로 무질서하고 비호감이 너무 많아서 수요일에 빨간 장미르는 이제 지금은 약간 카페에서 정치 카페로 했는데 이제 다시 네. 거리로 나올 텐데 동화면세점 앞에서 되게 좀 이렇게 셀럽이 되는 패널들을 초대하고 질의응답도 받으면서 얘기를 주고받아요. 근데 놀랐던 건 지나가던 학생들이랑 시민들이 서서 많이 보세요. 그래, 왜냐하면 저희가 소리 지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거나 과격한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화사하신 분들이 빨간 장미를 흔들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언론이나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내일 역사 논쟁을 지금 해야 되는 이유에서 정률성 홍범도 문제를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러면 동화면세점 앞에서 야외 해석을 진행을 합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름에는 비가 계속 와갖고 그렇죠. 지금 여름에는 그 카페 이닛이라고 동화면세점 옆에 그 TV조선 안에 있는 카페를 빌려서 공지를 하고 오실 분들을 와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나와서 가짜뉴스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카페가 꽉 차요. 그러면은 질의응답도 하고 객석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9월이 되면은 이제 내일까지 시내 안에서 하고요. 9월 되면 다시 이제 동화면세점 앞에서. 그래서 조금 저희는 집회에서 막 이렇게 과격한 구호, 막 선명성 투쟁, 그 다음에 지나가는 그리고 그 너무 데시벨이 높잖아요. 그렇게 데시벨이 높으면 안 들려요, 사실 더.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열어보자 해서 자유총념이랑 그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MBC가 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김건희 여사랑 무슨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저희 빨간 장미를 깔려고 지난주에 취재로 온 거예요. 근데 이동재 기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굉장히 진풍경이 벌어졌었어요. 그걸 또 취재하러 왔는데 이동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또 화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군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네. 근데 되게
운동권 이제 동지에 생긴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얘기하고 또 이재숙 기자랑 이렇게 이제 언론인 총연합회 또 위원장님이랑 나오셔서 네. 언론의 또 문제점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매주 진행을 해요. 근데 그 패널들도 좀 수준이 있고 아무래도 그냥 누구나 아유 저 사람 뭐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마이크 한번 줘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해서 그냥 아무나 마이크를 잡고 아무나는 좀 그렇지만 사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막 고성을 지르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없어요. 저희는 사전에 준비하고 조금 깊이 있는 대화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시민들 발언도 듣고 근데 원래는 시민 발언을 좀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술 한잔 하시고 마이크 들고 또 한 30분 얘기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갖고 최근에는 발언은 조금 미리 사전에 받아서 통제를 하고 그러면 있어요. 진행은 우리 김희준 총장님하고 네, 저랑 최국 씨랑. 아 최고. 네, 근데 저는 최국 씨랑 약간 보수로 와서 놀란 게 그렇군요. 좌파는 이렇게 시위 문화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예. 그 지금 박철민 씨라고 그 탤런트 그분이 그 민주대머리라 그래가지고 민주대머리. 예전에 민주노총이나 뭐 큰 집회 사인 다 보셨어요. 정말 재밌게. 근데 여기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근데 그렇지. 그래서 좀 최국 씨하고 저하고 해서 좀 가볍게 사람들이 진입하는 문턱을 낮춰보자. 그렇죠. 그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 예. 결사항전에 무슨 마음이 아니고 편안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렇죠. 들을 수 있게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게 컨셉이 괜찮습니다. 네. 예, 저도 최국 씨가 개그맨 최국님이 여기 한 3번 정도, 4번, 네. 3번, 4번 창간 1주년 그때도 제가 초청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분 아주 편하게 얘기하고 대신에 알맹이는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원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선거 때도 총선이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총선 때도 빨간 장미단이 가면서 그렇죠. 좀 문제 있는 후보는 문제 있다고 말해주고 네. 뭐 최강욱 씨처럼 지금 막 법원을 계류되어 있는 범죄자가 법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네, 것들은 네. 또 시민들에게 저희가 알려주고 네. 또 이 후보는 꼭 됐으면 좋겠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런 분들은 이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면서 네. 빨간 장미가 좀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기를 그렇군요. 바라는. 얼마나 됐습니까 시작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된 3개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아실 정도로 자리를 초기 단계가 좋군요. 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정 팬들이 적지 않이 지금만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인간 김유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김유진 총장, 인간 김유진은 어떤 길을 걸었는지 물론 뭐 얘기를 다 하려면 3박 4일도 모자라겠지만 네, 대략적으로 우리 그런 길을 걸어온 유진 씨구나라는 그런 대충 얘기를 다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대략 설명을 해주시죠. 저 이제 학생 운동을 좀 했어요 올해. 세게 했습니까? 예, 7년 정도. 7년 정도. 네, 이제 학생 운동은 보통 저는 군대를 안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4년이면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7년을 했다는 건 저는 의대생이 아니니까 졸업하고도 전문 직업 운동가로 학생 운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사실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휴학을 한 적도 없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를 못 해갖고 한 학기 더 다녔어요. 이제 낙제가 너무 전공 필수가 낙제여가지고.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오래 한 거. 저희 때는 7년, 8년 정도 하면 최고로 오래 했는데 나중에는 뭐 10년, 막 11년, 15년씩 뭐 아주 전문 학생 운동가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7년 정도 했고 민주노총에서 또 한 20년 정도 민노총 일을 하고 그 악명 높은 민노총에서 일을 꽤 하셨군요. 하고 너무 싫더라고요. 운동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수학 선생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민주노총에서 일할 때 밤만 일해도 돈을 막 3배씩 벌더라고요. 돈도 잘 벌고. 그렇겠네요. 네, 좀 잘 살다가 저희 학원 원장님이 민경호 대표님이시거든요. 예, 우리 시청 여러분 아시죠? 민경호 대한민국 대표 한 2달 정도 전에 여기를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너무 빡치신 거예요. 원래 이제 운동권에서 둘 다 좀 일탈을 했고 특히 저는 북한의 3대
때. 예, 그냥 그전에 약간 저도 주사파였는데 3대 세습을 보니까 뭐 더 이상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종교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저 약간 좀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성 자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받아들였어야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근데 사람이 가던 길을 확 브레이크를 못 잡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자기 예. 변명을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3대 세습은 어. 도저히 뭐 변명이 안 되고 그때는 아, 사기를 당했구나 내가 북한한테 사기를 당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도저히 변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운동을 사실 때려치게 되는 가장 결정적 계기였고. 근데 이제 민경호 대표님이 이제 그때 같이 저희가 따로 모임을 꾸려서 왜 운동권을 이렇게 경제 문제에 무식한가? 주사파 중에 사모펀드를 아는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같이 경제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같이 수학을 학원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조국대 빡치신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에 가서 연설하겠다는 거예요. 아하. 제가 손을 꼭 잡고 가지 마라. 너 이러면 동지들한테 다 맞아 죽는다. 우리 그냥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살자. 이랬는데. 서울대를 가겠다는 얘기가 마이크 잡고 예, 필상을 예, 폭로하겠다.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겠죠. 그 준비팀에서 민경호 네. 대표님 서울대 동문이니까 네, 네, 네. 조국 사태에서 발언해 줄 수 있겠냐. 근데 고민하시더니 제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인맥 관계가 다 이렇게 있는데 친구들이 30년 친구들이 다 우리한테 돌을 던질 거다. 가지 마라. 그냥 우리 조용히 민주당을 찍지 말자. 이랬거든요. 저는 좀 비겁하니까. 아하. 근데 가셨어요 서울대를. 근데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70만이 나온 거예요. 70만이? 그리고 나서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서 이제 민경호 대표님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그렇죠. 그게 아마 트루스 포럼 뭐 그런 걸 건데요. 예, 서울대 트루스 포럼.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서 가버리셨고 저는 정치를 할 거면 혼자 하셔라. 나는 안 한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더 이상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아하. 그때 탄핵 열풍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 아. 저는 안 나갔거든요.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뭐 탄핵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에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저는 너무 그때 제가 드라마 작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드라마도 좀 쓰고 뭐 수학 가르치면서 돈도 좀 벌고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근데 임 대표님이 이렇게 가시면서 대한연대 활동 오늘 하시겠다고. 근데 대한연대가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보도자료 하나를 못 쓰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옆에서 네. 너무 쩔쩔매길래 아 내가 써줄게. 그 다음에 뭐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늘 제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왔는데 아하. 사람이 되게 웃긴 게 그전에는 정치적 입장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한연대를 하면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말을 하는 과정에 논리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서민 교수님이랑 우리들이 맨날 얘기했는데 극우가 됐어요. 서민 교수님 맨날 우리 극우라 야 우리는 극우 유튜버야 맨날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뭐 특별히 지금부터 다시 공부해서 세상을 정립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부조리 좀 윤미향은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좌파라도 그 조국은 맞습니다. 또 네.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하는 행태를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정청래는 워낙 저는 학생운동 때부터 워낙 쓰레기로 유명해가지고 안 좋아하긴 했는데 인성 쓰레기예요 워낙.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하는 짓을 보니까 더 쓰레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계속 보다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 내용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그거를 방송하면서 또 내 말로 정리를 하게 되니까 그냥 어느 날 제가 되게 훌륭한 보수주의자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히려 정리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좌파에 있을 때 워낙 공부를 많이 했고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부딪히는지를 알잖아요. 민주당이 저거 왜 저런 말 하는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겠죠? 저는 운동권들이 네. 왜 저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를 알다 보니까 그거를 반박하고 하기가 좋고 그러면은 확실히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이 정리가 됐어요. 말을 그렇겠네요. 하니까 자기 말로 맞습니다. 정리가 예. 되니까 해서 말을 하면서도 정리가 되고 준비 과정에서도 네. 체계적으로 네. 예 좋죠. 그래서 네. 어느 순간 이제 친구들이 옛날에 친구들이 몰랐다가 이제 빨당이 조회수가 좀 올라가니까 좌파 때 친구들이 보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언니가 완전히 구구가 됐다. 일베다. 어떻게 이태원 유족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어허. 중국에 있는 언니한테. 너 아무리 그래도 유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돼?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했죠. 나도 유가족이야.
대한민국에 유가족 아닌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너는 나 유가족인데 왜 말 함부로 하니? 그랬어요. 너는 유가족 아니야? 너 주변에 가족 중에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대한민국 유가족 아닌 사람이 어딨어? 그런 식으로 성역하기 시작하면은 왜 이태원 유가족만 특별한 유가족인데? 죽으면 다 슬퍼. 그랬더니 저를 약간 일배 취급하면서 일배충.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일배충. 그래서 저를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래서 저 이제 친구가 없어요. 제 서민 교수님한테 맨날 나는 교수님 말고 친구가 없다.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 아니 이쪽 진영에서도 무궁무진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건 뭐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종북 주사파였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한 상태에서 누구보다도 그쪽 세계의 논리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하는 얘기가 참 여러분들 아주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들리는데요. 예, 그래서 대한연대에 지금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 뒤로 자연스럽게 업무가 이어졌군요. 대한연대에. 그렇죠. 대한연대가 일이 많아졌고 대한연대가 좀 점점점 유명해졌어요. 그러죠. 유명해졌고 대한연대 지금 후원하는 분들도 많이 지금 한 계십니까? 600명 정도인데 600분 정도. 조금은 어려워요 저희가. 아하. 그래서 사람을 좀 더 간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그 이제 일이 많군요. 지금 일이 너무 많죠. 왜냐면 매주 일에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집회를 하고. 그거 있고 또 민경호 대표님이 하시는 일 있고 민주화운동 동지에도 민경호 대표님 만드셨지만 그렇죠. 거기도 이제 어르신들이 민경호 대표님은 디지털 천재라 그랬대요. 민경호 대표님은 사실 그 핸드폰에 전화번호 수정도 못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일을 누가 다 하겠어요. 대한연대가 다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거잖아요. 회의 장소 예약하는 것부터 해서 뭐 플랜카드 맞추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대한연대가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다음 주부터는 5만 대 다니면서 또 이제 후원회원을 모집하러 다녀야 돼. 근데 이제 마음은 어떻게 후원하냐 당신도 도와주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좀 저희가 그 회원 배가 운동을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 김유진 사무총장의 공동대표가 서민 또 민경호 대표님 상임대표, 서민 교수님이 공동대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깜짝 놀라신데 그 박은식 씨라고 내과 의사 있어요. 호남 출신. 그분이 저희 이제 청년위원회에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범규 씨라고 그분 그 원자력대 이번에 후쿠시마도 갔다 오고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희 또 있고 그렇군요. 오세라비 선생님. 오세라비 여성운동가. 그분도 계시고. 오세라비 그 선생님은 어디 저 직함이 뭡니까? 저희 이제 대한연대 전에 공동대표였다가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계시고 이제 여성 정책을 하시고. 그렇죠. 여성 정책이죠. 예. 저하고도 잘 압니다만은 그런 진영으로 짜여져 있군요. 뭐 아주 좋습니다. 그런 진영이 지금 대한연대에 거는 기대가 많이 있고요. 또 대한연대도 마찬가지로 또 다른 이제 모색이 지금 현재 대한연대 그대로 머물면은 이게 정체가 되니까 뭔가 하여튼 시대 흐름에 맞춰서 이게 보수가 이제 와서 보니까 40대 있잖아요. 제가 모임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 7080이에요. 70년생부터 80년생까지만 딱 이제 올 수 있는 가입할 수 있어서 이제 부사장님 못 오십니다. 저는 가입할래 할 수가 없군요. 서민 교수님도 못 오십니다. 왜냐면 마치 전후 세대가 전후에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어떤 집단 트라우마. 저는 70년대생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고학력이 가장 많은 대졸자가 많은 세대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대졸자가 50% 미만이었는데 얘네들부터 50%가 여성 진학률이 50%가 넘었으니까 대학 진학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새마을운동 끝나고 먹고 살만한 애들 세대인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여자애도 공부시키고 남자애도 공부시키고 그냥 개나 소나 다 공부를 시켰을 거잖아요. 그런데 갔을 때 그때 386들의 영향을 맞아가지고 저희는 뭐 집회 한 번 하면 10만 명씩 모였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남자들은 다 한 번씩 돌을 던져본 애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잘해서 얘네도 집단 정신병 상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역사의 정론이 이승만은 친일파고 김일성은 독립운동가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이제 70년부터 80년생 애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 그렇고 검찰은 악마고 국정원은 간첩은 다 조작된 거예요. 국가는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게 이른바 이해찬 세대하고 같은 네, 거죠? 아니요. 이해찬 세대는 그 뒷세대. 그 뒷세대고. 예, 이해찬 교육부 총리가 됐을 때고 네. 얘네들은 그 세대는 아니고 이 세대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당선시키면서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386하고는 바로 뒷세대거든요. 386 바로 뒷세대인데 386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워들은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386은 논리를 하면은 그렇죠. 네. 정리가 돼요. 근데 김남국, 고민정, 김용민 같은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이 사실. 예, 장경태 뭐 네, 이런 애들. 그러니까 상식적인 대화가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의 특징은 자기가 공부해서 장경태는 심지어 조총련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 내용이 아니니까 제일 무서운 게 교주는 정리가 돼요. 네 신앙이 이게 허점이야 이러면. 네. 근데 그냥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따라온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 허점을 얘기해도 교주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생각을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고 안 바꾸고 네, 하죠. 네, 요 세대가 딱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제일 민주당에게 정신병적 지지를 보내는 40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견고하잖아요. 초롱성이죠. 아직도 네. 조국이 이제 무슨 탄압을 당했다고 믿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청담동 술자리가 정말 있었다고 그렇죠. 아직도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외롭게 이제 한 7대 3으로 밀려 있지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사회의 또 주역을 담당하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님도 사실 그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연대랑 좀 호흡이 맞아요. 색깔도 맞고 그래서 대한연대는 고 70에서 80년생까지를 좀 주력적으로 설득하고 돌려놓는 일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대 청년들을 저희가 한다는 건 조금 저희한테 좀 저희가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거고요. 네. 근데 그 이후 세대들은 또 세대 자체가 건강해서 사안별로 판단하세요. 어쨌든 산업화 세대들은 일을 하고 민주화보다는 경제를 만들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좀 합리적 생각을 하는데 민주화 신앙, 민주화의 늪에 빠지신 분들, 요 10년이 사실은 저는 그 세대고 이 사람들이 또 사회 중추에다 있어요. 그렇죠. 다 관리자 데스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금 힘든 거예요. 얘네들이 인원이 많아서라기 물론 이때가 또 배우면서 애들 인구도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요직 제 친구들이잖아요. 다 요직에 앉아 있고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서 데스크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어서 이 사람들을 바꾸는 게 되게 어렵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바꿔야죠. 뭐. 당위성 아직은 당위성. 근데 조금 그래서 너무 이제 좋은 게 저희가 7080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작위로 다 아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한 10대 명이 모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하는 일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술자리 기분 좋게 하고 갔는데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모임을 안 했어요. 저도 귀찮고. 근데 지금은 다른 분한테 네가 이제 회장해 이렇게 하고 세워놨는데 근데 그 몇 달 사이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한 번 만났는데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일 있으면 도와주고 뭐 있으면 전화하고 뭐 하다못해 방송 출연해주고 뭐 책 낸다 그러면 팔아주고 이런 게 확실히 이제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한 40대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저는 그게 네. 짱짱해지면 조금 균열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그렇겠네요.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네. 특징은 무슨 얘기하면 깨시민 뭐 이러면서 자기만 똑똑하고 깨시민. 다른 사람 몰라. 아하. 뭐 다른 사람들이 이승만의 악행을 몰라가지고 지지한다고 생각해. 근데 저 같은 사람은 그 모든 교육을 다 받았고 아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단독 선거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럼 제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다시 걔네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더 골수두사파였는데 그러죠. 근데 안 듣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분명히 뭐 국민의힘 같은 데서 한 자리 하려고 정치하려고 동지와 조직을 파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정치할 수가 없어요. 제 빨대양 TV에 있는 거 제가 맨날 야 빨대양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나는 진짜 천하의 잡년이야. 이랬어요. 왜냐면 말을 세게 하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말을 막 이렇게 몸살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 걔네들은 그런 거예요. 민경호 대표님이 이제 민주화동동 동조회를 하기로 했으면 그러죠. 너 얼마 받았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뭔가 무슨 너 얼마에 팔려갔어?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40대도 중반 후반층이 진짜 맞습니다. 콘크리트 팬덤층입니다. 우리 경아. 지금은 50대 초반까지 넘어갔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70년생부터 80년생까지로 저는 딱 봐요. 이때가 제일 70년에서 80. 이때가 이제 전대협이 임수경을 방북시켰잖아요. 그렇죠. 예. 임수경 방북 이후에 전대협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 이후 학생운동. 딱 임수경 방북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대학생이 돼서 한총련이 망할 때까지 딱 그 시기예요. 오히려 한총련이 망한 다음에 남은 대진년 이런 애들은 정말 이제 걔네들은 그렇죠. 이제 대진년은 또 다른 얘기죠. 네. 의미가 없고 걔네들은 그냥 마지막 잔당이고 이 세대가 제일 문제예요. 예, 지금 대략적으로 세대 어떤 이런 네. 얘기를 저간의 배경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결국 우리 김유준 대한연대 사무총장이 걸어온 길하고 사실은 이렇게 맞닿아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대한민국에 연대자가 들어가는 알려진 그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대한연대고 하나가 화물연대. 참여연대도 있어요. 참여연대도 있군요. 저는 그러군요. 참여연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박원순 시장, 예, 저는 지금 이제 화물연대 같이 세상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싹 청소를 하는 대한연대가 돼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화물연대를 제가 떠올렸습니다만은 그러네요. 참여연대, 화물연대는 글쎄요, 이게 본인은 아마 좌파라고 인정은 안 할 겁니다. 특히 참여연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 종북 좌파지요? 라고 하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테지만 글쎄요, 상당 부분 이른바 종북, 북한을 이롭게 하는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좌파라는 얘기를 안 듣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대한민국의 이들을 좀 용광로처럼 활활 녹여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뭔가 우리 대한연대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김유준 총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조금 들어갈까요? 예, 우리 이제 김유준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차 여기 한두 번 올 것이 아닌 만큼 차차 깨고 오늘 여기저기를 가도 다 이재명의 단식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의 단식 지금 어떤 시각으로 우리 김 총장은 보고 계신지 일단 서론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운동권에 있었으니까 단식 혈서 삭발 3대 투쟁이거든요. 단식, 혈서, 삭발. 아하. 근데 이 단식, 혈서, 삭발은 언제 하는 투쟁이냐면은 밀릴 때 하는 투쟁이에요. 내가 더 이상 조직을 동원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파업을 하는데 조합원 한 50% 이상이 다 파업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단식, 삭발 혈서를 왜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밥을 더 잘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지. 그렇지. 근데 단식은 더 이상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서 근데 이거는 끝을 내야 되겠고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제일 야당 대표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전히 개딸들은 와서 전봉준 장군님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는데 단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1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단식을 할 이유는 없다. 이 사람은 본인 사법 레스크고 정말 이제 법적 대응이 저는 하나라고 봐요. 한동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잡범도 단식하면 안 잡아가냐. 이거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사법 리스크를 대응하는데 자기가 해놓은 말은 있고 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단식해서 쓰러지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었겠다. 그러니까 단식도 저게 단식이야 뭐야 싶은 그래서 왜 막 민주당의 그 패널들이 아니 사람이 굶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희화화해서 얘기를 하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단식 자체가 지금 코미디이기 때문에 코미디를 봤지 그럼 코미디를 다큐로 받겠어요? 반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그냥 네 단식 자체가 코미디야 지금 시점도 이상하고 무슨 그렇죠. 요구도 없잖아요. 요구.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요구가 없는 단식은 처음 봤어요.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예, 저도 오늘 여러분께 논평을 해드렸습니다만 동아일보 기자 30년을 한 그 경험을 빗대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정치인의 이런 단식은 내 생전 보다 처음 본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이른바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은 그만큼 엄중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다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이 돌아갈 수 없는 배도 없고 이제는
다른 저항권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예, 맞아요. 단식을 하는 겁니다. 뭐 YS 단식 23일간 하면서 거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 우리가 다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또 YS의 단식에 들어가면서 네. 국민께 드리는 그 서한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단식은 제 스스로는 안 풉니다라는 비장감이 있는데 예, 이번 진짜 이재명의 단식은 도대체가 따라붙는 게 되게 많죠. 웰빙 단식이라는 아주 점잖은 것뿐만 아니라 출퇴근 단식은 네. 뭡니까? 출퇴근 단식은 맞습니다. 예, 정말 아주 이렇게 땅 오후 10시가 저녁 10시가 되면 자 갑니다 하고서 자기 당대표 방으로 쑥 들어갑니다. 기자들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그 당대표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5세 6세 굶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얼굴이 오히려 더 포동포동 살이 찐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진짜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네. 굶었는데? 그러고 예, 그게 그래서 텀블러에 그게 각종 고농축 영양제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고농축. 예, 저게 아니 뭐 조국처럼 조국은 또 멋이라도 불어가지고 저런 텀블러를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쟤는 원래 사실은 조국하고 네. 제가 대학 동기인데 걔가 그 친구가 걔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친구는 이제 멋을 부리기 위해서 텀블러를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조국이 이 뭡니까 단식을 할 때 텀블러가 들어가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이재명 같은 는 지금까지 텀블러를 들고 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맞아요. 하필이면 맞아요. 단식을 할 때 텀블러 한 얘기면 네. 앞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텀블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을 맞습니다. 멜 필요도 없고 멜 수도 없을 정도로 떳떳해야 되는다. 빌미를 당신이 제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예 오늘은 뭐 주인공이 우리 저 유진 씨지만 제가 매주 MBN에 출연을 하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제 옆에 이수진이라고 이수진이 둘이 있죠. 동작구의 네. 이수진하고 비례대표 네. 예, 간호사 출신 한노총 출신 제가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수진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단식을 하면 단식 그대로 믿어줘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거 갖고 따지시느냐고 그래서 그럼 빌미를 제공하지 말라. 신뢰를 주지 못하면 자기를 반성해줘 국민을 탓하는 건 그럼요. 너무 웃긴 거죠. 아니 저야 기자 출신의 언론이니까 당연히 제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한 사소한 갖고 이 단식을 폄훼하지 말라. 그냥 괜히 사소한 걸로 보더라고요. 네. 절대 사소한 게 아니다. 모든 게 투명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하려면은 네. 요만큼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빌미가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제가 하여튼 이수진 의원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제도 그렇고 제가 모임에 나가니까, 야, 저런 단식은 나도 하겠다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저 정도, 딱 12시간 하고 싹 사라져서 뭐 샤워도 하고 뭐 밥도 먹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네. 나도 하겠다. 이게 화장인데, 우리 김희준 총장, 저런 단식이면 총장님도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단식은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해요? 아니 왜 그걸 뭐 먹고 살려고 사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처럼 저렇게 하는 황제 단식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네. 뭐 살도 빠지고 저 단식 끝나고 나면 얼마나 이뻐지겠어요.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간헐적 단식이다 하는 네, 얘기를 하죠. 네. 딱 12시간 굶고 12시간 또 영양 채우고 간헐적 단식 하면은 여러분도 가끔씩 아마 하는 것입니다. 몸에 독소가 많이 빠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졌나요? 근데 우리 참, 예전에 왜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안 먹고 캡슐 같은 거 하나 먹어가지고 그렇죠. 영양 네. 식사를 대체할 거라 이런 네.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있죠, 했었잖아요. 있죠. 네. 근데 사실 요즘 좀 그렇거든요. 모든 캡슐로 영양소를 영양제가 다 있죠. 심지어 단백질까지 다 맞습니다. 된다면 네. 이재명 대표님은 그냥 캡슐로 영양 다 보충하시고 어허. 그다음에 살도 빠지고 일거양득이네요. 참 머리는 좋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예 국민적인 공감대가 야 내가 단식을 하는데도 영 개딸들만 이렇게 뭐 함성을 지르고 우리 이재명 대표 보호해야 된다라고 네. 할 때 많은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아마 본인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그 단식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마 자범들 네. 모두 다 단식을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아마 본인은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네. 이재명은 뜨끔할 거, 나를 자범으로 보나 하면서 아니 이재명 아마 자범이죠. 자범이죠. 네. 예. 뭐 형한테 한 얘기, 형수한테 한 얘기
그다음에 돈을 추구하다가 많은 이 개인 그 건설업자의 특혜를 네. 준 거 진짜 뭐 자범이죠. 네, 네. 자범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범이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 유력한 대선 후보임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1야당의 대표라는 그런 사실과 같이 더불어서 살고 있다는 게 참 씁쓸해집니다. 예, 이른바 자범들의 전성시대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예, 자범들의 전성시대라는 말이. 자범이 양심수 되고 싶어서 단식을 하는 그런. 그렇죠. 자범이 양심수 인양. 네. 예, 아주 정확히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범이기를 거부하고 양심수가 자꾸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러면 국민들이 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야, 저 빨리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국립 호텔에 빨리 보내야 되는데, 예,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이재명이 사실은 지난달 말에 취임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더 저항할 방법이 없다, 단식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재명의 1년 어떻게 좀 총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최근에 이제 얘기를 하다 정리가 됐는데 얘네들이 선거에서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패자는 좀 승복을 하고 승자를 지켜본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민주당은 대선에서 지자마자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를 당대표로 세우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임시정부를 세웠다고 봐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이제 한 나라 안에 정통 정부가 있고 또 하나 임시정부였으면 걔를 괴뢰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괴뢰 정권. 예. 네. 저는 그냥 무슨 탈레반처럼 자기네 괴뢰 정권을 세워놓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후쿠시마 가지고 대사관에 막 이렇게 외국 대사관에 편지를 보낸다거나 맞아요. 네. 중국 대사를 만나서 지가 뭔데 뭐 고개를 숙이고 외교를 한다는 둥 저는 이런 움직이는 게 되게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 자기네가 정권을 5년 반에 끝났잖아요. 그러죠. 그 미목 네. 그리고 이제 적어도 10년 우리나라가 이제 5년 만에 바뀐 적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10년은 예. 가니까 그러죠. 10년을 동안 이제 해먹으려고 음. 큰 거대한 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채빚을 쫙 깔아놨는데 수거를 해야 될 때 정권을 뺏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임시정부를 차려놓고 일부 원금이라도 회수하자. 아하.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봐요. 그래서 아하. 어떤 무슨 정치적인 행위나 국가적인 일을 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이 정부를 네. 까는 거. 그러니까 현재 있는 정통 정부를 공격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게 탈레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그래서 맞습니다. 얘네가 그냥 민주당 임시 정부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을 남부지검, 뭐 중부지검 이렇게 있잖아요. 민주당 직업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민주당 사이에 놓고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 맨날 가니까. 예, 그게 여러 가지로 상시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민주당 관련 범죄면 무조건 그 조직이 담당하는 거고 서울 지금 현재는 이 민주당사도 여의도에 있어서 서울 이제 남부지검과 더 큰 거는 이제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지만 아예 민주당 지검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냥 정말 뭐 참, 여러 명 검사 여러 지검 움직이지 말고 수원지검장 바꿨다고 또 난리잖아요. 그러지 그렇죠, 말고 그렇죠. 그냥 민주당 전당 검사팀이 있으면은 나머지 검사들은 좀 민생에 전념하고 민주당이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민생 범죄들이 저는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밀려가지고. 그렇죠. 너무 정치인이 큰 정리를 계속 치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검의 민주당 지검이라는 별도로 예. 아주 예, 기상천외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글쎄요 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가 참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예, 정말 1년 동안 이재명은 대한정당이다라고 민주당을 스스로 이렇게 높이면서 혁신이도 출범을 하고 많은 걸 했는데 족족 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참패를 했습니다. 혁신이 김은경 혁신이는 정말 아주 혁신이가 출범하지 아니한만 못했죠. 예, 김은경 자체의 문제가 막 드러나면서 1년 내내 사법 리스크에 노출이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결과적으로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저는 구속될 거라고 그 보고. 시점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근데 지금 9월 구속 소리 나왔는데 지금 단식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늦춰줄 수도 있겠다. 9월에서 10월까지는 예. 갈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꼬라지가 구속을 자초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를 들면 이화영 사건이나 아하, 이런 거에서 이화영. 오히려 네. 내가 야당 대표인데 음. 내가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하겠어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는데 음. 증거를 인멸하겠구나.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 네. 아직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음. 의문사할지 모르는 상황. 아. 구속된 사람들이 이제 변호도 못 받는 상황.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재판부가 그렇죠. 구속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지금 상황을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들 스스로 하는 것을 보면은 이 증거가 인멸이 되겠구나 하는 네, 것을 네. 예, 우리 일반도 다 알거지만 수사하는 수사 네, 인력도 네, 네. 너무나 가만히 두면 쟤들 입을 맞춰가지고 증거를 인멸을 하겠구나. 네. 예. 샴푸 얘기를 지금 할까 합니다. 네. 청담동 샴푸 여러분 아시죠? 네. 예. 저도 이 아주 그런 고급 샴푸가 청담동에서만 파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재명이 자신이 사용하는 네. 예,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여기가 이렇게 좀 숱이 없기는 없거든요. 이렇게 네, 제가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예, 저도 네. 이번에 유심히 봤는데 이재명과 저가 누가 더 나이가 많게 보입니까, 여러분? 예, 맞추시는 분들 제가 후사하겠습니다. 아, 이재명이 예. 더 많지 않아요? 이재명이 예, 거기는 이제 중대고 저는 저쪽 그 관악에서 다녔습니다만, 그러니까 서민 교수와 그 민경호 대표가 저하고 같은 시대에 제가 졸업을 막 하고 입학을 하고 이제 뭐 이런 거라 같이 캠퍼스에서 마주칠 일은 없는데 예, 그쪽은 또 의대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과 저희가 나이가 비슷합니다. 네, 비슷 같거나 한 살 차이인데 차이가 조금 나나요? 보기에는 보기에는 예. 훨씬 젊어 보이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면전에서 또 칭찬해 주시고요. 아니, 또 목소리가 예. 젊으세요. 아, 목소리도 그렇군요? 사실 나이가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재명은 예. 목소리를 들으면 나이가 이렇게 좀 많이 먹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목소리가 훨씬 젊으세요. 아주 젊고 힘찹니까? 예, 좋습니다. 예, 예, 또 오늘 아주 또 덕담이 들었네요. 예, 그래서 일제 이 탈모용 일제 샴푸 네, 네. 저도 참 어떤 샴푸인지 궁금합니다만은 청담동 가서 사와라. 네, 네.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 공무원을 시켰더군요. 네, 네. 실급 공무원, 예, 김모 공무원을 시켰는데 이분이 이제 참 자괴감을 느낄 거예요. 성남에서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네. 오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분이 정말 이 끌어오는 분노를 차곡차곡 쌓였다가 이제 한꺼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이런 상황, 이른바 이재명 샴푸 관련돼서 또 하실 말씀이 꽤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우리 네. 김 총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새로운 그거 아세요? 표리부동이란 말이 있잖아요. 표리부동. 이게 네.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겉과- 초등학생 애들한테 겉과속이. 예. 겉과속이 다른 걸 뭐라고 하자성어로 뭐라고 아하, 할까? 그럼 이제 아하. 표리부동인데 그렇죠. 애들이 겉바속촉이라 그랬대요. 겉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 답안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겉바속촉이라고 그 시험을 봤는데 그 반에 너무 많은 애들이 다 겉바속촉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을 보면 샴푸 사건을 보면서 저거는 겉반 속친이라 그랬어요. 겉반. 겉은 반일인데 속은 친일이야. 아. 그래서 우리는 반과 새로운 친일. 말을 써야 된다. 겉반 그렇지. 겉반 속친이다. 이런 겉으로는 반일을 잊으면서 네, 속으로는 친일을 일제 샴푸. 일제 환장하고 윤명도 뭐 가가지고 얼마나 그러네요. 회를 맛있게 먹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 걔네들 맨날 저희 아하. 동네에 그 아줌마들 있거든요. 아하. 맘카페 아줌마들 어. 맨날 반이라고 후쿠시마 얘기하시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어. 우리 지금 편의점에 아사히 생맥주 들어왔다고. 아. 지금 5개 얼마인데 지금 빨리 가서 사라고. 그래서 내가 아사히 생맥주는 어디 중국에서 수입하나? 이건 뭐야? 막 이랬는데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들도. 근데 그렇죠. 아하. 그것도 있고 이제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운동권들은 자본가는 다 논다고 생각해요. 아, 논다고. 예, 자본가들, 들어서도, 자본가, 정치가, 검찰, 변호사 이런 소위 좀 사회의 엘리트층들은 다 놀면서 불쌍한 여공들, 노동자들을 착취해 먹는다고 착취한다. 생각하고 마르크스주의 이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은 공부를 안 했지만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주워 듣고 따라하면서 운동권 흉내를 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얘가 운동권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콤플렉스? 컴플렉스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주워 듣고 자꾸 우리가 보기에는 헉할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정통 운동권들은 그런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놀라서 안 하는 말을 그렇지. 주워 들으니까 막 광복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저거는 우리끼리 내부에서 하는 얘기 저걸 공식적으로 미쳤나 싶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 자기네들이 공금을 좀 쓰거나 이렇게 돈을 부정하게 사용하더라도 자기는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자본가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해요. 일하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먹는데 돈을 다 헤쳐먹는데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공금 좀 쓰더라도 쟤네들에 비하면은 이게 정당한 분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제의식이 하나도 없이 네, 정당한 네. 분배다. 그래서 지금 좌파에서 벌어지는 돈에 대한 모든 사건들은 예를 들면 윤미향이 할머니 돈으로 술을 먹었어요. 와인을 먹었어요. 근데 걔는 어떻게 생각했을 거냐면 나 정도 일하면 자본가들이나 저렇게 뭐 저런 정권 권력에 있는 애들이 나 정도 일했으면은 내가 뭐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아. 그럼 나는 원래 한 3천만 원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300만 원어치밖에 못 받으니까 내가 와인 좀 사 먹는 건 큰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해요. 당연한 거다. 예. 근데 제가 밖에 나와서 일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럼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예. 월급 받는 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용자 밑에서 기업에서 피고용인으로 돈을 받아본 돈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밖에서 활동감 내시고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회사 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놀면서 돈 버는 줄 안다니까요. 나는 그 사람들이 10배쯤 일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일하지만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나는 돼. 훨씬 비싼 노동을 하고 돈을 훨씬 많이 받아도 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다른 그런 군수랑이나 경기도지사랑 달리 나는 되게 훌륭한 경기도지사니까 내가 받는 월급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쯤, 법인카드쯤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신 차려야죠. 너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기 노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이재명과 지금 윤미향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네. 내가 진짜 얼마나 고귀한 숭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받는 게 네. 300, 400밖에 뭐 시민단체니까 그렇다고 뭐 월 1,000만, 2,000만 원 주지는 않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기금 그리고 후원금 이거는 내가 좀 써도 돼. 나는 그만큼 일을 하고 있잖아. 맞아요. 라고 스스로에 대한 체면을 건다. 네. 예, 아주 참. 내가 저임금에 일하니까 뭐 이 정도로 와인 하나 사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내가 하는 일이 그렇죠. 얼마나 비싼 일인데. 이거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선민의식.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일을 해도 윤미향보다 100배 잘했을 것 같아요. 저는 해결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그러죠. 적어도 네. 할머니들이 저렇게 아무런 해결도 안 되고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윤미향의 글쎄요, 다른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떨 때 언뜻 그 윤미향 의 얼굴을 보면은 제가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섬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얼굴은 뭐 과학이란 말도 있고 모든 것이 이 살면서 네. 얼굴에 다 드러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나이를 네. 먹으면은 예쁘고 못생긴 거랑 달리 그렇죠. 인생이 얼굴에 배어나다는 말을 좀 그럼요. 이해하잖아요, 예, 저희가. 당연하죠. 예. 예.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그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얼굴에 네. 드러나면서 뭔가는 조금 여유가 있고 뭔가는 사람에게 조금은 이 베푸는 듯한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예, 그거는 사실 이재명의 얼굴에서도 그게 드러납니다. 예, 아주 네. 날카롭고 네. 뭐 네. 하는 거 눈이 약간 좀 이렇게 찢어진 거는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살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 보기에 네. 아주 선한 느낌이 네. 들어야 네. 함에도 왜냐면 불구하고 많이 웃는 거랑 화를 내는 거랑에 따라서 주름의 위치가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이건 정말 저는 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많이 웃으면은 잔주름이 많아지고요. 네. 화를 많이 내면 큰 주름이 많아진대요. 그런 것처럼 진짜 정확하네요. 예. 제가 많이 웃는 편인데 예, 여기에서 그렇죠. 있고 예. 여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네, 이 네. 저기. 네. 진짜 과학입니다. 과학.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예. 사람의 인상이 아하. 50쯤 되면 자기 인상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님하고 이재명 네. 대표 너무 닮은 거예요, 둘이.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류의 인간이 비슷한 인상인가 이랬어요. 예, 그러고 예. 이렇게 옆모습 프로필을 네. 보면은 저도 야 이거 진짜 무슨 남매 이 지간 아닌가 할 네, 정도로 네. 예,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네, 해 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예, 유유상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끼리끼리 이제 이렇게 편한 사람들. 그래서 부부가 남잖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저걸 우리 PD가 손이 빨라서 딱 차렸는데 너무 닮지 여러분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네. 진짜 그렇죠? 예, 네. 닮았어요. 인상이 너무 네. 비슷해요. 아주 입가도 그렇고요. 눈도 그렇고. 저게 자연스럽게 웃는 게 아니고 억지로 보여주려는 웃음을 많이 웃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인매가 있거든요. 저 둘이 똑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이게 다시 말씀을 지금 듣고 클로즈업을 해보니까 야 정말 관상한 과학입니다. 우리 네. 재영킴님. 네. 네. 예, 이제 선전 선동 관련해서 네. 연예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또 우리 김유진 총장께서 날카로운 시각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최근에 네. 자우림이라고 하는 예, 그 보컬이 있죠. 예. 이름은 김윤아. 일본 오염수 지옥 발언. 그러니까 이 오염수를 먹으면 모두 다 지옥 간다 하는 그러면서 네. 뭡니까 레스트 인 피스인가요? 네, 다 RIP. 천국에 레스트 인 천국에서 편히 쉬소서 하는 영면하소서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썼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 하는 네. 얘기죠. 참 글쎄요. 저도 그 친구를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로 뭘 좀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뒤에 조종을 받고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연예인들의 정치적인 발언 이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연예인들이 작용화되기 시작한 거는 스크린 쿼터 한미FTA 스크린 쿼터 싸움을 할 때 그때 이제 뭐 안성기 막 그 당시 최고의 배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박중훈 뭐 이런 최고의 스타들이 다 이 한미 FTA 싸움을 하러 나왔어요. 스크린 쿼터 한국 영화 다 죽인다. 그때는 생존권 싸움이었겠죠. 근데 그때 정재영 씨가 정진영 씨, 그분이 그때 되게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스크린 쿼터 당시에 문건을 다 읽어봤어요. 완전히 저 90년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문건 수준의 막 미국의 식민지 예속 막 이런 얘기들이 너무 거르지 않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공감하고 얘기했는데 연예인들이 또 저처럼 학교 다닐 때 무슨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그냥 당시에 분노에 있을 때 너의 분노의 원인은 한국 식민지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쑥 들어가잖아요. 감정적으로. 저는 그러면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작용화됐다. 그리고 그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스크린 쿼터 할 때는 막 대배우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하니까 김혜수 같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더 개념 연예인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개념 연예인. 그때 이제 저는 시위와 어떤 작용화의 겉멋을 좀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20대를 타겟팅으로 상품을 내놓잖아요. 20대는 구매력이 없어요. 40대가 사는 그렇죠.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비컨슈머는 40대인 거잖아요. 지갑을 열 수 있는 계층이죠. 그러면 40대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상품이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면 40대의 비율을 맞춰야 내가 상품으로 특히 자우림이면 걸그룹이 아니잖아요. 40대의 비율을 맞춰야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이제 그때 좀 연예계 전체가 작용화된 게 있고 40대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40대의 비율을 맞추면 개념 연예인이고요. 40대의 비율장을 건드리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걔는 무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개념과 무개념.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아마 이제 연예인들의 특징은 어쨌든 대단한 신념이 있겠어요. 상품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인데 저는 김윤아도 상품으로서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거를 선택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 선전선동에 이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개념이란 비판이 나온다 하는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하는데요. 개념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개념을 챙겨라고 했을 때는 그런 왜 민주당에 왜 그 무슨 신안에 그 도의원 나왔다가 3명 중에 3등 했고 떨어진 분 이번에 어민인 척 인터뷰했잖아요. MBC에. 신안군에서? 그래요? 그분이 어민인 척 막 내 자식도 뭐 수산물 못 먹인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민주당 도의원 후보였던 신안군이었나? 그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였는데 떨어졌군요. 3명 뽑는데 3명 중에 2명 뽑는데 3위 해갖고 떨어져서 무소속 칸디드 져가지고. 근데 저는 되게 황당한 거죠. 이 사람은 개념을 챙겨야죠. 자기는
신안군에서 신안군민을 대변하겠다고 정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신안군에 어민이 다 사는데 그렇죠. 네. 어민을 죽이는 거에 자기 자식도 못 먹이겠다. 이거 사람들이 네 자식도 못 먹이는 고기를 너는 잡으면 안 되겠다. 팔면 안 되겠다. 이런 그러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념이란 게 뭔지를 모르고 그러네요. 자기의 어떤 지금 경제적인 처지, 내가 처한 현실적인 문제랑 무관하게 지금 저게 나오는 거군요. 신안군 어민. 강대성 씨. 그렇군요. 근데 이 사람 이렇다니까요. 수년 군의원 후보였다니까요. 신안 군의원 후보로 나왔는데도 무서워서 간대. 네. 왜 지냐면 이 사람은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자기가 대변해야 될 사람들의 상황에는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은 이데아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의 현실, 자기가 생활하는 현실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차치하고 그냥 뜬구름 잡는 그 정우성의 난민 발언이 전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정우성 삼성동 살거든요. 그런가요? 예멘 난민들은 절대로 삼성동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속에 우범지대로 만드는 거고 그 사람들이 삼성동 정우성 집 앞에서 살면서 우범지역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나의 처지와 사람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채로 자기들만의 이제 구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어민의 삶과 생활을 안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우성 말씀을 하시니까 언젠가 광우병 파동 그거에서도 또 정우성이 또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참 저 친구 정말 뭐를 알고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요. 진짜 내 귀여운 딸한테 이 뇌송송 구멍탁, 이 뇌가 구멍이 퉁퉁 떨리는 거를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그때 얘기를 한 걸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번 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된 이른바 많은 분들이 한 번 속지 두 번만 속는다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광우병 사태 때 우리는 아주 혹독한 그런 대가를 치렀죠. 그럴 때 약 40여 명의 연예인들이 앞장섰는데 저희가 20만 그 구독자 돌파 기념으로 제가 명단 공개하셨어요? 네, 40명의 연예인들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85만 뷰를 아주 불과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연예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제가 거명을 할 때마다 거기에 지금 정우성도 들어가 있고 그때는 김윤아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김윤아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그 발언을 한 건데 이 40여 명의 선전선동을 앞장서서 한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전선동에 이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특정 정치 세력에 도움을 주고 상대방에는 이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아마 본인 스스로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글쎄요, 우리들은 그렇다고 이 이른바 셀럽이라고 그러죠. 연예인들 이름만 얼굴하고 이름만 대면은 알만한 사람들이 연예인들일 텐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광우병에 우리가 한번 크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 애들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군부를 자꾸 떼도 이번에는 안 속지? 라는 거 얘기를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결정적인 패착이 집권 때 원자력 학자들을 적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때 너무 당한 거예요. 원자력은 사실 대한민국처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는 최고의 저는 에너지 공급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자력 학자들을 완전히 무슨 악마처럼 몰이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원자력 교수들이 조직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번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원자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의사들도 그때 그 공공의대 가지고 완전히 공공의대. 그리고 뭐 코로나 때 간호사만 딱 집어서 칭찬을 하면서 의사를 마치 또 그렇습니다. 적군으로 돌렸죠. 사실 그 처음에 코로나 문제 대응한 건 대구 의사회가 자발적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사라지고 간호사는 훌륭하고 의사는 나쁜 놈 이렇게 또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번에 전문가 집단이 움직인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학자라고 입 다물고 있으면 결국은 이게 우리 몫을 치고 우리의 전문가의 어떤 권위를
위협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용감하게 나서서 전문가들이 저렇게 과학적으로 쫙 얘기를 해버리니까 민주당이 이제 개소리 하잖아요. 과학 말고 상식을 얘기하자요. 그렇죠. 무슨 얘기가 저거 도대체. 과학 말고 상식을 얘기하자. 아니, 민주당이 네. 방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전문가들을 다 용감하게 용기를 심어 넣어주고. 그렇겠네요. 아, 탈원전으로 인해서 이른바 원자력, 핵물리학 이런 네. 거를 전공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결집을 했다. 조직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번에 조직적으로 다 네. 이게 과학이다. 네, 네. 자, 수치를 봐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네요.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얘는 문제는 아마 10년 집권 생각하고 이렇게 밟아가지고 10년이면 싹을 말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그렇겠네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을 칠 거면 완전 죽여놔야지. 어설프게 건드리면 안 건드리면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설프게 5년만 건드리고 10년 마무리를 못하고 가면서 이게 더 커진 게 아닐까. 네, 그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좌파 단체들에게 지령문을 통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염수 반대 투쟁을 더욱더 가열차게 진행을 하라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자, 이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집단 우리 김쌤도 원래 종북 주사파 생활을 좀 했다라고 아까 자인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뭐 젊을 때 말이 조금 옆으로 나갑니다만 20대 30대 때 좌파상에 심취가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뜨거운 가슴이 없는 거고 50대 60대 70대에서 아직도 거기에 머물면은 이게 없는 거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유진 총장님의 20대 경험 이거는 뭐 사실 시대 정신에 그대로 아픔에 공감을 했다는 얘기니까 저는 뭐 100% 공감을 하는데 자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도 좌파 세력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예, 지금 상황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는 그렇게 설명을 생각해요. 해주시죠. 이게 역사 투쟁을 놓친 거예요. 자유파가 언제 놓친 거냐면은 선배님은 그 혹시 국사 교과서에서 한국 현대사를 배우셨나요? 한국 현대사도 저희 때는 조금 배웠죠. 우리 때는 빠졌어요. 아 현대사가 네, 아예 시험에 안 나왔어요. 학력고사. 왜냐하면은 현대사가 이견이 있다고 해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제 일제 시대까지 배우고 끝난 거예요. 현대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아예 교과서에 네, 없어요. 소량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가서 현대사를 처음 배웠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저희가 전교조 세대잖아요. 그렇죠. 전교조가 제 눈앞에 선생님들이 막 해직됐잖아요. 그거를 보고 자란. 근데 전교조는 젊은 선생님들이었고 항상 젊은 선생님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아하던 내가 막 가슴 떨리던 생물 선생님이 어제 오늘 해고된 걸 제 눈앞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사는 안 배웠죠. 대학에 가니까 전교조 선생님한테 약간 주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대학에 가니까 현대사가 완전히 왜곡돼서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40대가 다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집단 트라우마라는 게 대한민국이 현대사 교육을 포기했던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랬군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자체에 실리지는 않았군요. 교과서에 나오는데 학력고사에 몇 줄 안 나오고 그렇군요. 학력고사에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시험에 못 내는 게 방침이었어요. 근데 사실 학력고사에 안 나오면 저 교련 과목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안 나왔는데 대학에 갈 때 안 나오는 건 안 배운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거의 아마 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대사가 비어버린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좌파물이 들기가 굉장히 좋아요. 선배들은 다 좌파고 대학에서 접한 선배들은 다 좌파고 전교조 선생님은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다 좌파고 그 애들이 좌파가 됐잖아요. 근데 그 틈을 타고 북한이 지령을 내린다고 해서 그거를 대학에 1학년 애들한테 내리지 않죠. 근데 이렇게 그 선을 타고 오는 건 똑같은데 이따가 나오겠지만 조청년이 북한의 지령을 한국에 전달하는 책이에요. 무슨 조청년이 무슨 조금 친북적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조청년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을 이어주는 공식적 합법적 선이에요. 그렇죠. 제1공산 이 북한 공산당의 뭐 지부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국 캄보디아에 나가서 몰래 지령을 주고받은 게 아닌 다음에야 모든 남북 간의 대화는 조총련을 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다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령을 받은 애들이 움직이면 그 나머지는 그냥 경향적 좌파인 거예요. 다 그냥 뭐
무조건 정권이 얘기해. 그럼 박종철을 때려 죽이고 이한열을 죽인 악마 집단인 거야. 쟤네들은 정권이 얘기하면 무조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무슨 선배나 뭐 민주노총이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들 무조건 선한 거예요. 이미 선악의 구분을 아주 네, 명쾌하게 네, 그렇게 해나 현대사를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를 이승만 대통령은 무슨 여자나 밝히고 부정선거하다가 쫓아는 시대의 독재자다. 근데 이제 나중에 국제사를 공부하면 알겠지만 세상에 민중이 시위한다고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독재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국민이 시위한다고 네. 그때는 보통 군대가 출동하죠. 그렇죠. 예, 네. 한국 민주주의는 네. 이승만 대통령의 그 엄청난 결단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그런 얘기 안 가르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거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미 사회는 다 작용화되어 있어요. 그게 사회 상식선이 축이 이렇게 옮겨진 거예요. 자전축 옮겨지듯이 원래 정사에서 그런 그리고 사실은 주사파들은 어느 정도냐면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다가 까리에 그러면 북한 역사책을 봐요. 북한에서는 이거 어떻게 정리했지?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갖고 와요. 예, 그러니까 좌경화 될 수밖에 없는 없어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령을 이렇게 내리든 저렇게 내리든 어떻게 내리든 간에 어쨌든 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죠. 근데 그게 퍼지는데 장벽이 없어요. 정서적 장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의 어떤 의도가 퍼지게 너무 고속도로가 온 사회가 망이 잘 깔려 있는 거예요. 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파가 대선 공작할 때 이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북한의 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근데 예. 네, 네. 곳곳에 요소요소에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퍼지는 거는 그래서 굳이 왜 제가 이제 간첩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간첩을 둘 이유가 없다니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돈 주고 위험한 일을 할 일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조총련이 됐든 뭐가 됐든 윤미향 같은 애들 꼬셔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퍼지는데 그렇군요. 대한민국은 지금 너무 북한의 지령이 퍼지는데 LTE가 깔려 있는 나라인데 굳이 뭐 정서적 LTE가 이미 다 깔려 있는데 LTE뿐만 아니라 5G로 그냥 쫙 예, 가는 그런 그런 예, 상태인데 뭐 굳이 그러면 뭐 비싼 돈 주고 간첩을 왜 놓고 물가가 그렇겠네요. 올라가고 지금 공작금도 못 내려주는 판에 자생적 그 간첩들이 지금 곳곳에 있는 판인데 아무 군사시설이라든가 과학적 기지가 없는 청주에도 청주 간첩단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취재를 해보면은 저희가 구속됐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하면서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마치 선한 사람, 동네 이웃으로 10년, 15년 알던 사람들이 다 7, 7명, 8명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사안이라 아마 이런 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도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도 다 조작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실제로 제가 고향 청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게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 이름이 좌경화가 많이 돼 있다 하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특히 언론계, 기울어진 운동장, 연예계, 뭐 문화예술계 다 기울어진 환경인데 제가 우리 김 총장님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같이 이런 학생운동권에 있으면서 종북 주사파 그 사상이 심취했던 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쪽 진영에 남아있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요새 이렇게 물론 뭐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까? 후회를 합니까? 아니면 더 가열찬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인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더 가열자 이제 어느 수점에 갈려요. 한 30살이 되면은 운동권은 두 부류로 갈려요. 쭉 왔지만 일단 1차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를 한 애들은 우리끼리 배신자라고 하죠. 운동권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일신의 안락 위해 살면 안 돼요. 항상 학교 막 학점 빵꾸 나고 막 수업 안 들어가고 맨날 데모하는 애들이 영웅이고 그렇겠죠. 수업 들어가서 막 학점 4.0 넘으면 이제 걔는 나쁜 애예요. 우리가 맨날 매국노라 그래요. 일단 그렇게 해서 한번 갈렸고 그 다음에 근데 얘네는 경향적으로 좌파죠. 이제 찐운동권은 아니고 그다음에 저처럼 직업운동가가 되는 사람이 있고 취업의 길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한 번 갈리죠. 그럼 이제 취업을 한 애들은 저한테 항상 빚진 마음으로 살죠. 술도 잘 사주고 그렇게 갚느냐고? 빚진 마음으로 살죠. 근데 얘네도 경향적 좌파예요. 그렇겠죠. 이 남아있는 좌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전문 운동가가 된 사람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되게 청운의 품을 안고 갔겠지만 나중에는 여기가 아니면 취업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 취업을 40살 돼서 50살 돼서 어디 취업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럼 여기가 생계를 책임지는 공간이 되니까 아. 정치권으로 가거나 아하. 아니면은 정부 지원금, 시민단체 보조금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딴 데 취업 못 해요 이제. 그렇구나. 여기서 먹고 살아야 돼요. 시민단체에서. 네, 아.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을 따내거나 해서 그렇죠. 물가는 올라가고 아. 먹고 살긴 힘드니까. 그게 이제 생계로. 네, 아. 생계형 좌파가 생계형 되고. 좌파로. 저는 이거를 벗어나는 대단한 혁명가적 삶을 사는 사람을 지금까지 2명 알아요. 아직도 그렇게 사시는 분. 근데 그분은 집이 부자예요. 집이 부자다. 부모님이 부자고 마누라가 돈을 벌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은 예. 그 집안의 돈을 지원을 받고 아하. 한 달에 30만 원 받고 마음대로 혁명하고 다니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집이 가난해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아하.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일찍 탈락한 애, 중간에 탈락한 애, 마지막까지 남은 애 경향적 좌파들만 남아 있는 거죠. 생계형 좌파와 경향적 좌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예, 이전에 김 박사 패널로 나오셨던 민경호 대표 말씀도 같은 맥락의 네,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분도 이제 이른바 아주 뭡니까 범민련이라고 하는 그분은 찐이에요. 무시무시한 그런 거기에 사무총장을 하고 있었죠. 사무국장.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 예. 민경호 대표 네, 그다음에 우리 네. 김희진 사무총장 말씀이 하나의 그 경험을 우려내서 얘기하기 때문에 참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MBC가 네. 김건희 여사와 대한연대가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어서 쓴 글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 MBC가 왔다니까요. 그 자유총연맹. 그러니까 MBC는 예. 윤석열 대통령 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만 무슨 그리고 약하고 여자잖아요. 그렇죠. 네. 성적 수치심을 줬을 때 제일 자극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바람났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큰 자극심이 없지만 그렇죠. 여자가 성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인간의 심리가 온 나라가 거기에 물고 뜯잖아요. 되게 나쁜 사람이라니까 사회적 약자를 공격하는 거죠. 사실은 여자라는 약한 고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만 그렇게 했죠. 자극적인 워딩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를 가지고 모든 보수 단체가 움직이는 걸 다 그냥 다 알아서 움직이는 건데 김건희 여사랑 유착 관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MBC에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이트에서? 일요일날 방송했을 것 같은데 한번 저도 봐야 되겠네요. 그 얘기를 하는군요. 네, 그날 제가 근데 MBC가 왔길래 혹시 자막 조작이나 네. 녹취 조작할까봐 중간중간에 해석해줬거든요. 안 들리시면 다시 받아 적으시라고. 이거 딴 데다가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된다고. 아하, 그랬군요. 그걸 이제 그 파악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말씀해 주신 여성의 어떤 수치심 이런 걸 자극을 하는 집요하게 취재를 많이 했죠. 네. 아니 그 사실 해명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해명을 하면 할수록 또 늪에 빠지는 거니까. 저도 사실 성추행 문제가 있으면 저 얘기 잘 안 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저는 기분이 나빠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퍼지냐면 그래서 걔가 어디 만졌대? 걔 좋아했지. 이런 얘기 반드시 돈다니까요. 성 문제는 이번 한 번만 그랬대. 걔가 한 적은 없대? 항상 이렇게 꼬리를 물려서 이게 너무 커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성을 경시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그냥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네요. 예,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 최근에 어떤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윤미향 얘기를 거론을 하셨는데 윤미향 얘기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미향은 정말 그의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하면서 도덕성 논란 정말 참 아주 이름은 참 아름다울 미의 향기양자를 쓴다고 합니다만은 도덕성 논란을 빚었는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부를 또 축적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생계형 단체 그거에 아주 대표격으로 보는데 자 그분들을 지금 전향을 한 우리 총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득이한 생계형이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뭔가 하여튼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걸로 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도덕성의 치명적 결함이 있다. 이 정도쯤 되면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운동권에서는 특히 NL 운동, 저는 NL이니까 NL도 사실 PD 그렇고 운동권은 어떤 게 있냐면 주력 대우가 있어요. 노농학, 노동자, 농민, 학생. 이게 이제 주력 대우고 그다음에 이들을 합한 게 전선 조직, 그래서 전국연합 같은 진보연대 같은 전선 조직이 있고요. 여기에 하위 개념으로 문화, 여성, 환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부문운동이라 그래서 부문운동은
주력 운동에 복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유능하고 똑똑한 애들은 노동자, 농민, 학생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의연 같은 여성 운동, 이렇게 환경 운동 이런 걸 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주력 운동을 하고 싶었으나 주력 운동 대회에는 얘를 못하고. 걔는 아무나 받아주지 않으니까 여기 티오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동조합 했잖아요. 저는 똑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여성이나 환경운동 출신이면은 얘는 일을 똑바로 안 하거나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주력 운동을 할 수 있을 깜냥이 안 되는 애들이 그 분야를 쭉 들어가요. 언론도 그 분야예요. 근데 얘네들이 세상이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좌파가 더 이상 막스주의나 사회주의를 갖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틀어서 여성 학생으로 여성 환경을 틀었잖아요. 주제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권에서는 변두리에 있던 애들이 양이원영, 그렇죠. 예, 윤미향 같은 애들이 갑자기 뜬 거예요. 양이원영, 환경, 예. 윤미향 그러니까 여성. 운동권 내부에서도 조금 변두리에 있고 일을 잘 못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조금 능력치가 사람이 사실 있잖아요. 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있던 게 환경운동, 여성운동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물타기를 하면서 좌파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더 이상 막스주의 경제학 갖고 얘기를 못하니까 환경 여성을 끌고 와요. 그때 갑자기 그걸로 막 국회에 가게 된 게 양현영이냐 윤미향 같은 애들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그런 어떤 돈을 깨끗이 처리한다든지 책을 잡히지 않아야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것조차도 시스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되면은 노동이나 농민운동으로 갔겠죠. 그게 안 그렇겠죠. 되니까 거기 남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변명도 못 하잖아요. 조총련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맞습니다. 미쳤나 제가 저걸 변명 그냥 민주당도 실드를 못 치는 수준까지 애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네.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얘가 상황 판단이 잘 되는 애였으면 정의연에 있지 않았겠죠. 운동권은 그렇게 분배를 하니까.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연락이 왔어. 어느 선배가 컨택이 와요. 우리 프락션이라고 하는데 누가 프락션을 걸어왔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학생운동을 나갈 때쯤에 누가 나에게 어떤 제의를 했냐는 사실은 이 학생운동 사회에서 계보가 형성이 되는군요. 딱. 나를 어느 주력. 정도의 레벨로 평가했는가를 아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나 환경으로 가는 애들은 사실은 제한 자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을 하고 싶고 왜냐면 그렇군요. 사실 그런 일이 취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안 취업도 되죠.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고 여기서 뭔가 좀 비변을 봐야 되겠고 근데 중요한 운동판에서 날 안 불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로 가서 격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대가 시절을 바뀌니까 잘 만난 그러네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수준 이하의 아하. 예를 들면 이인영이나 임종석은 저 정도까지 수준 이하는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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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은폐하잖아요. 이인영 보면은 북한이란 말 안 써요. 북측, 이북 이렇게 얘기해요. 북한이라는 말은 주사파의 금지어예요. 한국을 인정하는 단어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정하는 단어기 때문에 대한민국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정통 정부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인영은 아직도 북한이란 말을 남한 북한이란 말 안 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영이 거기서 막 대놓고 윤미향처럼 조총련을 간다거나 더 빨간 사람이지만 그런 짓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얘는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조직으로 치면 기본적인 보안도 못 지키는 거예요. 네,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저는 아, 그러니까 지금 저지랄이 났고, 네. 그러니까 얘야말로 정말 생계형이가 철저한 생계형인 거예요. 그러네. 뭘 하겠어요. 남편도 나를리지, 신우도 그렇지, 음. 딸은 키워야 되지, 돈이 없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자기라도 뭔가 뒤에서 이렇게 착복을 해갖고 돈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의원은. 그렇죠. 어쨌든 국민 돈이 들어오는 데니까 네.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생계를 이어가는데 돈을 착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영리하게 하지도 못한 거죠. 그러네요. 예. 이게 좀 윤미향 그 사태를 보면서 왜 조총련 행사에 자기 발로 걸어 네.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파문이 확산을 하자 무슨 변명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또 저 그 말. 조총련은 주최하는 그 행사 주체에 여러 개 단체 중에 하나였다. 네. 뭐 얘기고 민다는 초청을 안 해서 안 간다느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동권에도 계보가 있고 뿌리가 있고 거기에서 밀려났던 사람 이 지금 경계인 주변으로 네, 있다가 네. 시절이 참 바뀌면서 이른바 한국 정치에 이 국회에 입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인데요. 참 그렇습니다. 물론 시민단체도 건강한 시민단체들이 네, 많이 있죠. 네. 그리고 이른바 이 살신성의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지금 윤미향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네. 정치색 짙은 생계형 시민단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아주 윤미향 이번에 사태를 봐서 운동권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자기의 그 생계를 위해서 네. 단체를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와인을 먹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나 와인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막 페이스북에 올려서 내가 와인을 먹는다. 근데 걔는 할머니 막 와인 나 이런 레스토랑에서 와인 먹는 여자야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평생 그거를 못 하고 그건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란하게 와인을 먹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네가 대한민국 평균 IQ만 돼도 이 짓을 했겠니 이날? 너는 진짜 와인을 먹는 거에 너무 흥분했구나. 그 너의 수준이 뭔지를 알겠다. 흥분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먹어. 뭐 대단한 와인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먹어. 네. 근데 그게 저는 그 와인 장면이 얘 수준을 딱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만약에 저도 부장님 와인 드신다고 그거 페이스북에 나 와인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남사스럽게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요. 저도 페북에 올린 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를 자기를 위해서 올렸나 할머니들을 위해 올렸나 둘 다도 다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생각 구조가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늦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 구조가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 아주 걸림돌이 되는 그런 그 언행을 많이 하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299명이 얼마나 또 많은 입법 활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많은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니 그래서 문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재출마 얘기를 계속 하시. 보호막은 아니고 화장품 방판원이었어요. 유미야. 화장품 방판원이었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취업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상태라니까요. 화장품 방문 저는 판매요. 하다못해 운동대원 때려치면 학원 강사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걔가 뭘 그 실력이 가르치겠어요.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동부 중에 조금 그래도 공부 좀 하고 날 때 했던 애들은 학원 강사 되고요. 그나마도 안 되는 애들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보험 아줌마가 아니라 화장품 방문 판매원으로 교정을 지금 해줬습니다. 수정을. 그것도 일본 화장품. 일본 화장품이요 또? 아이고 참 그렇군요. 오늘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이 참 색다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우리 김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김 총장님 뵈러 오늘 우리 방송에 처음 들어오신 분 적지 않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네, 또 좋아요, 구독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또 이렇게 이 방송이 아마 제가 하는 방송 한두 개 찾아보면 여기 편하게 볼 수 있는 방송이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꾹꾹 많이 여러분들이 수백 개 수천 개를 눌러 주시면 우리 김유준 사무총장과 오늘 같이 했던 이 방송이 널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으로 쭉 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소중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면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고요. 또 우리 김 총장께서 오늘 못다 한 얘기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한번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랫동안 처음엔 들어올 때는 1시간 반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금방 지나가죠. 금방도.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부장님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방송 잘했고요.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자주 뵙고 그럼요. 또 부장님 또 출마하시면은 제가 도움이 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주 뜻깊은 방송이었고요. 또 김유진 사무총장님 오늘 처음이지만 처음에는 제 발로 걸어 들어왔지만 앞으로 계속 수십 번을 이렇게 하게끔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아시아투데이와 대한연대 또 그 프로그램이 아까 뭐였죠? 빨대왕하고 그다음에 수요일 이게 아주 콜라보를 하면 좋겠네요라는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 빨대왕
사실 저 서민 교수님이 여기 쌍수를 하고 거의 첫 번째 출연을 하셨다고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를 예. 맞아요. 네,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제가 아주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자라자님 공천 꼭 받으세요. 네. 최영kim님, 김태식님, 홍연수님. 예, 오늘 장시간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사무총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여러분들이 아시아투데이 또 빨대왕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거 잘 아시죠? 예, 앞으로도 계속 같이 손에 손잡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같이 김 사무총장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